기업들의 그 막대한 현금 자산이 탈중앙 금융, 그러니까 디파이로 조용히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소식. 이거 요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금융계에서 되게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포춘지에 DeFi is creeping into corporate cash flow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걸 중심으로 외 기업 재무관리, 사실 가장 보수적인 영역이잖아요. 그쵸, 제일 보수적이죠. 네. 근데 여기서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왔다, 뭐 이런 평가까지 받는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기업의 금고가 블록체인 위에 열린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이게 겉보기에는 그냥 뭐 작은 흐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 파급력은 사실 금융 시스템 전체를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거든요. 아, 그 정도인가요? 네, 단순히 뭐 새로운 투자처 하나 더 생겼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기업이 자금을 운영하고 또 결제하는 방식 자체에 어떤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 이걸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효율성이나 뭐 투명성, 접근성 이런 측면에서 기존 시스템에 상당히 큰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먼저 이 변화의 배경을 좀 이해하려면 기업들이 도대체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자료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상당하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1,020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30조 원이 넘는 돈이고요. 애플도 한 550억 달러. 70조 원 이상. 그쵸. 네, 이렇게 막대한 돈을 기업의 재무 책임자, CFO들이 그냥 은행 계좌에 쌓아두지만은 않을 텐데 그럼 전통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관리해 왔던 건가요? 맞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현금을 그냥 일반 예금 계좌에 넣어둔다는 건 사실상 돈을 그냥 잃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인플레이션만 생각해도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CFO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이 현금을 일단 안전하게 굴리면서 최소한 손실이라도 막고 가능하다면 뭐 약간의 수익이라도 내는 건데요. 전통적인 해법은 정말 극도의 안전성을 추구하는 거였죠. 안정성. 네. 네. 대표적으로 만기가 아주 짧은 미국 국채, T빌즈라고 하죠. 아니면 신용도가 아주 높은 기업들이 발행한 단기 어음이나 채권, 그리고 또 이런 안전자산들에 분산 투자하는 머니마켓 펀드, MMF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 MMF. 익숙하네요. 네. 핵심은 원금 손실 위험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관리하면서 또 필요할 때는 언제든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 이걸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런 전통적인 방식이 요즘 같은 환경에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수익률은 거의 뭐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또 뭔가 좀 불편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저금리였잖아요. 네, 그랬죠. 이런 환경에서는 말씀하신 그 전통적인 단기 투자처들 수익률이 거의 뭐 0%에 가깝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자산 가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던 거죠. 돈을 맡겼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셈이네요. 그런데 특정 고가의 은행 영업시간이나 시스템에 묶여서 자금 운영이 제한된다는 건 이거 생각보다 큰 비효율이거든요. 시간 제약. 네, 국경 간에 돈 보내고 결제하는 데 드는 시간이나 비용도 무시 못하고요. 바로 이런 낮은 수익률, 그리고 운영상의 비효율성, 이런 한계 때문에 일부 좀 혁신적인 기업의 CFO들이 DeFi라는 새로운 가능성에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전통 방식의 한계를 좀 뛰어넘어 보려는 움직임으로 디파이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디파이 볼트라는 것 같은데 이름이 약간 생소해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DeFi Vault, 이걸 약간 스마트 금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스마트 금고. 네,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그런 중간 관리자 없이요. 미리 짜인 프로그램 코드,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블록체인 위에서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탈중앙화된 자산운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자동으로요. 네, 사용자가 자산을 여기다 딱 예치하면 이 볼트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다른 사용자한테 빌려주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디파이 투자 전략을 실행해서 수익을 만들고 그 결과를 또 투명하게 다 기록하는 거죠.
프로그래밍된 규칙에 따라서 알아서 자산을 굴려준다. 이게 핵심이군요. 그럼 기업들이 실제로 좀 써볼 만한 그런 대표적인 디파이 프로토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종류가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예시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역시 에이브나 컴파운드 같은 탈중앙화 대출 예치 플랫폼이에요. 아, 에이브, 컴파운드 들어봤어요. 네, 비교적 좀 오래 운영되면서 검증도 어느 정도 거쳤고요. 사용자들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자산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은행의 예금이랑 좀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죠. 그러니까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좀 매력적일 수 있고요. 네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와이언 파이낸스 같은 이자 농사, 일드 파밍 최적화 도구도 있습니다. 이자 농사요. 이름이 재밌네요. 네. 이게 뭐냐면 여러 디파이 프로토콜에 자선을 막 옮겨다니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찾아다니는 전략인데요. 와이어는 이 복잡한 과정을 자동으로 해줘서 사용자 수고를 덜어주는 거죠. 아, 자동으로 최고율을 찾아서 옮겨준다. 그렇죠. 물론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만큼 구조가 더 복잡하고 또 추가적인 위험 요소도 당연히 고려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몰포처럼 기존 대출 플랫폼, 예를 들면 에이브 같은 것의 효율성을 더 개선해서 예치하는 사람이랑 대출받는 사람 모두에게 좀 더 나은 금리를 제공하려는 이런 새로운 시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능이나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선택지가 꽤 다양하네요. 에이브처럼 좀 안정적인 예치 기능부터 와이언처럼 고수익 전략 자동화, 또 몰포처럼 효율 개선까지. 그럼 이런 디파이 볼트가 기존의 그 머니마켓 펀드, MMF랑 비교했을 때요. 기업 CFO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뭘까요? 단순히 잠재 수익률이 높다는 것 말고 또 다른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잠재 수익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외에도 중요한 차별점이 바로 유연성하고 투명성입니다. 유연성, 투명성. 네, 디파이 프로토콜은 블록체인 위에서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거든요. 기업은 자정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원할 때 언제든 즉시 자금을 넣거나 뺄 수 있어요. 아, 시간 제약이 아예 없는 거군요. 그렇죠. 은행 마감 시간이라든지 결제 시간 같은 그런 제약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거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기업한테는 정말 엄청난 이점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에 다 기록되니까 이론적으로는 MMF보다 훨씬 투명하게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모든 장점 이면에는 새로운 위험도 당연히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의 버그나 해킹 위험, 또 사용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 문제, 그리고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규제 환경,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당연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죠. 네, 위험 요소도 분명히 있군요. 하지만 전통금융의 어떤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잠재력 자체는 분명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연성, 투명성, 그리고 잠재적 고수익, 확실히 매력적인 조합이긴 한데 동시에 스마트 컨트랙트 위험 같은 새로운 고려사항도 생기는군요.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논의가 이렇게 본격화되고 있는 걸까요? 갑자기 기업들이 디파이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나 환경 변화 같은 게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타이밍 좋게 좀 맞물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잠시 언급했던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입니다. 아, 스테이블 코인. 네, 이게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만 쓰이던 걸 넘어서 이제 USDC나 USDT 같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기업 간 실제 B2B 결제나 국경 간 송금, 심지어 직원 급여 지급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사례가 점점 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쓰이고 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다루는 경험이 쌓이면서 이 블록체인 기반 자산에 대한 기술적인 장벽이나 심리적인 장벽 같은 게 상당히 낮아졌다고 볼 수 있죠. 아하. 스테이블 코인이 일종의 트로이 목마처럼 기업 재무 시스템 안으로 이렇게 슬슬 들어오면서 디파이로 가는 길을 좀 열어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통과된 어떤 특정 법안이 이게 의도치 않게 디파이 활용에 좀 불을 지폈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지니어스 액트라고 불리는 법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법의 여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예를 들어 USDC 발행사인 서클 같은 곳이 고객한테 받은 예치금, 이걸 주로 미 국채 같은 데 투자하거든요. 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고객에게 직접 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어요. 이자를 직접 주지 마라.
네, 이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마치 은행처럼 이자 지급 행위를 하는 걸 막으려는 의도였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이게 좀 흥미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해석이죠? 이 법위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직접 이자를 주는 건 맞지만 사용자가 자기 스테이블 코인을 에이브나 컴파운드 같은 제3의 디파이 플랫폼에 스스로 예치해서 이자를 얻는 행위, 이것까지는 금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는 건 안 되는데 사용자가 직접 디파이 플랫폼에 넣어서 얻는 이자는 괜찮다는 해석이라, 이게 뭐 규제의 본래 의도에 맞는 건지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뭐 규제의 회색지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통 금융상품보다 훨씬 높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인이 생긴 거죠. 네네. 물론 앞으로 뭐 규제 당국이 추가적인 해석을 내놓거나 조치를 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런 가능성이 알려지고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걸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한번 물꼬가 트이면. 네. 그래서 벤처 캐피털 코인 펀드의 파트너인 데이비드 팩맨이라는 사람이 이 상황을 두고 이제 고양이는 상자 밖으로 나왔다. The cat's out of the bag.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한번 열린 판도라의 상자는 닫기 어렵다는 그런 의미죠. 고양이가 상자 밖으로 나왔다. 아, 정말 현재 상황을 잘 나타내는 비유 같아요. 되돌리기 어려운 흐름이 시작되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우리 회사 디파이에 현금 일치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곳이 있나요, 혹시? 아직까지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글로벌 대기업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재무 결정이라는 게 극도로 보수적이기도 하고 또 디파이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새로운 기술 영역이다 보니까 섣불리 막 전면에 나서기는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겠죠. 움직임이 있는 걸로 파악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 코인 펀드의 데이비드 팩맨이 자기들이 여러 대형 소비자 기술 기업들, 뭐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런 기업들의 재무팀하고 직접 협력하면서 이 기업들이 보유한 스테이블 코인 자산을 디파이 프로토콜에 연동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아니면 소규모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는 걸 돕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아,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그냥 간만 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실제 자금 운용 파이프라인으로 이걸 검토하고 있다는 거네요. 이게 일회성 실험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팩맨은 이게 단순한 기술 테스트를 넘어서 기업들한테 강화된 보안, 물론 뭐 새로운 위험도 있지만 그리고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투명성, 무엇보다 매력적인 수익률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자산운용 파이프라인이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조용한 참여자들, 사일런트 파티시펀스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거죠. 조용한 참여자들? 네. 그리고 또 최근 몇 년간 주요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외부 보안 감사 오딜릿을 강화하고 또 운영 방식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온 점도 기업들의 신뢰를 얻는 데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이런 변화는 금융업계나 뭐 기술기업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도 감지되고 있다면서요. 이것도 앞으로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신호 같은데요. 아,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USC에서는 이미 디파이의 원리나 전략, 뭐 위험 관리 이런 걸 다루는 정규 강의가 8개 이상 개설돼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USC에서만 8개 이상요? 와.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학에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가르친다고 하면 그냥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 뭐 이 정도 입문 수준이었잖아요. 그렇죠. 교양 과목 느낌? 네. 근데 이제는 디파이 프로토콜 분석, 탈중앙화 금융시장 전략,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같이 훨씬 더 심도 깊고 실용적인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와, USC에서만 8개 이상이라니 진짜 놀라운 변화네요. 이건 뭐 단순한 학문적 관심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디파이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실제로 생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이렇게 제도권 교육 시스템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면 이게 기업 현장으로 그 영향력이 확산될 수밖에 없겠군요. 정확합니다. 대학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디파이를 공부하고 이해한 인재들이 졸업하고 나서 기업의 재무팀이나 자산운용부서 아니면 핀테크 기업 혹은 뭐 규제기관 같은 곳으로 진출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당연히 디파이 도입이 더 빨라지겠죠. 당연히 기업과 사회 전반에서 디파이 기술을 이해하고 이걸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을 넘어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하고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금융 생태계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융합되기 시작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네, 오늘 쭉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기업의 그 막대한 현금이 디파이라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스며들고 있다는 건 이게 더 이상 뭐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조용히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시작된 현실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자율 조금 더 높은 투자처를 찾는 걸 넘어서 기업이 돈을 보관하고 움직이고 또 불리는 방식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흐름의 시작처럼 보입니다. 기업의 금고가 블록체인 위에 열리고 있다는 표현이 정말 실감나게 다가오네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이비드 페큐맨의 비유처럼 고양이는 이미 상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술적인 과제나 규제의 불확실성 같은 변수는 여전히 있지만 기업 자금 운영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이 큰 방향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디파이가 초기에 어떤 개인 투자자 중심의 약간 투기적인 시장이라는 그런 인식을 넘어서 이제는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자금, 즉 기업 유동성, 코퍼레이트 트레저리라는 거대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앞으로 우리 경제나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주시해야 할 그런 거대한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당신이 속한 조직의 자금 운용 방식에 혹은 더 나아가서 당신 개인의 자산 관리 전략에 디파이가 본격적으로 통합된다면 어떤 새로운 기회를 좀 포착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미리 좀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위험 요소나 과제는 또 무엇일지 한 번쯤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